그날 밤 나는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불길이 아니라는 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른 불. 그 불은 집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죠. 72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 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목숨에 불을 질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 늙은이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죠.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나이 탓이겠지. 72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온 건 관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마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요즘 준호가 이상했거든요. 자꾸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예요? 혹시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나와요? 처음엔 그냥 궁금한가 보다 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거 물어봤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다 가게 돼 있어. 2억 정도 될 거야. 그날 준호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반짝였죠. 탐욕? 기쁨? 계획?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 몰랐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죠. 내 아들이 날 해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43년. 그 아이를 키우는데 43년을 썼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겨울에 내복 한 벌로 버텨도 준호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날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준호는 3년 전부터 변했어요. 며느리 나리를 데려온 뒤부터요.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나리, 박나리, 39.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웃어도 눈이 안 웃었습니다. 그냥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느낌.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중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죠. 처음 인사할 때 물었어요. 전에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나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3번요. 전부 사별이에요. 3번.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39에 3번 사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들을 다 잃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불쌍하다.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반대했어야 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착한 아버지고 싶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리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같이 살아요.
준호도 찬성했죠.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함께 살자는데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43년을 혼자 살았던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같이 봤죠. 아, 이게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나리는 집안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1층 거실에 큰 장롱을 들였습니다. 왜 갑자기 장롱을 사냐고 물으니 나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건이 많아서요. 정리하려고요. 2층 창문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낡아서 위험하대요, 아버지.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CCTV도 달았죠. 요즘 도둑이 많대요. 안전하게 사시라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CCTV를 뺐어요. 고장났다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빼기로 했대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 달 만에 고장나지? 왜 수리 안 하고 빼버리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신경 써서 해주는 건데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장롱은 계단을 막기 위해서, 창문은 내가 탈출 못하게, CCTV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다 계획이었어요. 3개월 전부터, 아니, 어쩌면 나리가 준호를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달 전부터 준호와 나리가 자주 속닥거렸어요. 밤늦게 거실에서 문을 닫고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 할 얘기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췄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았죠. 가끔 나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차갑게.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그리고 준호 목소리. 불안하고 떨리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은. 하지만 나는 외면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잠 잘 오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관절이 아파서 잘 못 자. 그렇게 대답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들이 걱정해서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효자네, 우리 준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나리가 수면제를 사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면 잘 주무실 거예요. 의사 처방전도 있어요. 안전한 거예요. 작은 약병을 내밀었어요. 하얀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했지만 먹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며느리가 준 약을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밤마다 나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을 했어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죠. 매일 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를 살렸어요. 그 약을 먹었으면 연기 냄새를 못 맡았을 겁니다.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잠든 채로 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쯤 됐을 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끄는 소리, 무거운 걸 옮기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내려가 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피곤했고 귀찮았고 그냥 준호가 뭐 정리하나 보다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무덤을 파는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장롱을 옮기는 소리, 계단 입구를 막는 소리, 나를 가두는 소리.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게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누워있던 순간, 그 후로는 모든 게 지옥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에 깼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종이, 뭔가 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방 안이 뿌였습니다. 연기예요. 연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목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색 벽이 나를 덮쳤어요. 복도가 온통 연기였습니다. 시커먼 연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불이야, 불.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연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고요했습니다. 계단으로 뛰었어요. 72살 늙은 몸으로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계단 입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뭐지? 계단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장롱. 우리 집 거실 장롱. 왜 여기 있지? 밀어봤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끄떡도 안 했습니다. 뒤로 돌아가 봤어요. 밧줄. 장롱 뒤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못 내려가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겼어요. 안 열렸습니다. 힘껏 당겼어요. 온 힘을 다해. 하지만 안 열렸습니다. 왜 안 열려? 이 창문은 항상 잘 열렸는데 왜 갑자기? 손으로 창틀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 못이 박혀 있었어요. 창문 양쪽에, 위에도, 아래에도, 새로 교체한 창문에 누군가 못을 박았습니다. 안에서 내가 못 나가게, 내가 탈출 못하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연기가 목을 조르는데, 뜨거운 열기가 밀려드는데,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 순간 머릿속에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얘기하던 그 눈빛, 반짝이던 그 눈빛, 나리의 차가운 미소, 감정 없는 그 얼굴, 1층에서 나던 이상한 소리, 장롱 끄는 소리, 모든 게 연결됐어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선명하게. 준호야. 설마 너? 아니야.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준호가 아버지를 죽이려 할 리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랬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2억 때문에, 돈 때문에,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기가 있는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지만 연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방 안 가득, 폐 속 가득, 죽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72년을 살았는데,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 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들의 손에 눈물이 났어요. 뜨겁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불 속에서 혼자. 준호야. 아빠가 뭘 잘못했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 급하고 다급한. 누구지? 이 한밤중에? 환청인가? 죽기 전에 듣는 환청? 할아버지, 거기 계세요. 다시 들렸어요. 더 크게.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어서 창문으로 갔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옆집 수민이었습니다. 12살 수민이. 작은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아버지, 뛰어내리세요. 수민이가 외쳤습니다. 제가 밑에서 받을게요. 빨리요. 너무 높아. 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받을게요. 수민이가 다시 외쳤습니다. 옆에 어른들도 보였어요. 수민이 엄마, 옆집 아저씨. 다들 손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들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내리쳤어요. 있는 힘껏.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살았다. 아직 살아있다. 공기가 들어온다. 숨을 쉴 수 있다. 창문턱에 매달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채웠어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뛰세요. 수민이가 다시 외쳤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받을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던졌어요. 아니, 떨어졌습니다. 2층 높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에 타 죽는 것보단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온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바람이 스쳤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쿵! 충격이 왔어요. 하지만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수민이 엄마, 옆집 아저씨. 다들 나를 받아줬습니다. 함께 살았다. 나는 살았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 아직 살아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민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늘만 봤어요. 별만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집이 보였어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꽃, 시커먼 연기, 43년을 살았던 집, 준호를 키웠던 집, 온통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창문이 터졌습니다. 유리가 날아갔어요.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지? 아들은 왜 안 보이지? 불이 났는데 왜 아들은 없지? 아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날 버리고 갔어요. 불 속에 남겨두고 죽으라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빨리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응급실, 하얀 천장, 밝은 불빛, 산소 마스크,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매 호흡마다 목이 쓰라렸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폐가 손상됐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기적이라고. 기적?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기적인가요? 12살 아이가 날 구한 게 기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인가요? 어떤 게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압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비참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백색 천장. 아무 감정도 없는 천장. 나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이성훈 씨,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있었다고 말해야 하나?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고 말해야 하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 혼자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아들을 감쌌을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걸, 43년을 키운 내 아들이 돈 때문에 날 불태우려 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겁하게, 아드님은요? 이준호 씨,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출장 갔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하죠. 한밤중에 불이 났는데 아들이 출장?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병실에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규칙적인 소리.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으면 그게 나았을까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 피를 나눈 자식의 배신, 온 생을 바친 아들의 배신,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어요. 불에 타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며느리 나리도 함께.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 보였어요. 걱정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43년을 봤어요. 그 아이를 키운 43년을. 6살 때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던 준호.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렇게 웃던 준호. 20살 때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고개 숙이던 준호. 그 아이가 날 죽이려 했어요. 저 손으로, 저 눈빛으로 창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장롱을 옮겼어요. 날 불 속에 가뒀습니다. 준호야, 내가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어떻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모르는 척, 모르겠다. 자다가 깼는데 불이. 나는 대답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며느리 나리는 뒤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걱정도 안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얼굴, 마네킹 같았습니다. 나리야, 아버지 괜찮으시대. 다행이다. 준호가 나리에게 말했어요.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입으로만 말했어요. 얼굴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다고. 준호와 나리가 함께 계획했다고. 2억을 받기 위해서
내 목숨을 팔기 위해서 1시간쯤 있다가 둘은 갔습니다. 푹 쉬세요, 아버지. 준호가 말했어요. 나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흐느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준호야.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빠 목숨보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내 울음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쓸쓸하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달랐습니다. 심각했어요. 이성훈 씨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 방화입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위적으로 불을 낸 겁니다. 1층 거실에서 식용유와 신문지가 발견됐습니다. 계단 입구 장롱은 밧줄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2층 창문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알고 있었지만 들으니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게, 명확한 증거가, 내 아들이 정말로 날 죽이려 했다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 차량이 그날 밤 11시 50분에 집 앞에서 빠져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인근 편의점 CCTV에 찍혔습니다. 11시 50분. 내가 잠들기 직전 1층에서 소리나던 그 시각. 준호는 집을 나갔어요. 나를 불 속에 남겨두고 죽으라고. 아드님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내 아들이 살인 미수범이라는 진실을. 사흘 후 경찰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성훈 씨 며느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3번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사별이라고. 내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2015년 12월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 두 번째 남편. 2018년 7월 익사사고. 보험금 2억 원. 세 번째 남편. 2021년 3월 추락사. 보험금 1억 8천만 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총 5억 3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박나리 씨는 총 5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전부 사고였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전부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젠 재수사할 겁니다. 박나리 씨 살인 혐의로. 그리고 2023년 9월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아드님 이준호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뒤부터 아버님 명의로 보험이 늘어났습니다. 총 2억. 수익자는 전부 이준호 씨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선명하게, 잔인하게, 나리가 노린 건 나였습니다. 정확히는 내 보험금 2억. 그리고 준호는 그 계획에 동참했어요. 아버지를 죽여서 돈을 받기로.
함께 사람을 4명 죽이려 한 여자, 그 여자와 내 아들이 공모했습니다. 나를 죽이기로.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빚이 있습니까? 사업 실패?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준호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실은 그랬습니다. 준호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도, 고민도, 빚도 그냥 혼자 끙끙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줬을 텐데, 집을 팔아서라도, 신장을 팔아서라도, 하지만 준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리를 만났습니다. 나리가 쉬운 길을 알려줬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면 2억이 생긴다고. 쉽게,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준호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말을 이었어요. 이웃 증인이 있습니다. 12살 김수민 양입니다. 수민이가 당신을 구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수민 양이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그날 밤 11시 50분경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댁 앞에서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번호판도 기억합니다. 12허 3847 아드님 차량입니다. 12살 아이가 12살 아이가 결정적 증거를 본 거였어요. 번호판까지 기억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아이 덕분에 살았고 그 아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가. 아이러니했습니다. 너무나. 이준호 씨와 박나리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곧 조사가 시작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 체포됐어요. 나를 죽이려 한 죄목으로. 내 아들이. 일주일 후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준호의 자백이었습니다. 제가 창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롱도 제가 옮겼어요. 계단 입구에 아버지가 못 내려. 왜 그랬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나리가 시켰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보험금 받으면 반반 나누자고. 2억이면 1억씩이라고. 그러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빚이 얼마였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8천만 원요.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주식도 날렸고, 카드빚도 있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못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습니까?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쳤었어요. 진짜 미쳤었어요. 나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쉬워 보였어요. 그냥 한 번이면 끝이라고. 병실에서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8천만 원. 내 목숨값이 8천만 원이었어요. 72년 인생이, 43년 사랑이, 8천만 원. 준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8천?
1억이든 2억이든 내가 다 해결해 줬을 텐데 집을 팔아서라도 신장을 팔아서라도 왜 날 죽이려고 했니? 왜?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무능한 아들로 보이기 싫어서 차라리 죽이는 걸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게 더 쉬웠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보다 그냥 죽이는 게. 며느리 박나리는 달랐어요. 경찰이 나리조사 녹음도 들려줬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나리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아무 떨림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지문 나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창문 못자리에, 거실 신문지에도. 그게 제 건지 어떻게 아세요? 나리가 되물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 지문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식용유병에서 당신 피부 세포가 검출됐습니다. 장롱 묶은 밧줄에서도요. 나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 부를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태어냈어요. 사람 4명을 죽이려 한 여자. 아니, 이미 3명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여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리에겐 애초에 양심이 없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으로만 봤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전부 보험금으로만. 그리고 준호는 그런 여자한테 넘어간 거였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 나리가 속삭였을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그냥 한 번이면 된다고. 그리고 준호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돈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2주일 후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면회를 신청했다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날 죽이려 한 아들을, 돈 때문에 날 버린 아들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궁금했어요. 준호가 뭐라고 말할지, 미안하다고 할지, 용서를 빌지, 아니면 또 변명을 할지. 결국 갔습니다. 면회실로, 유리 너머로 준호를 보기 위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준호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밑이 퀭했습니다. 뺨이 꺼졌어요. 우린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왜 그랬니?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럼 왜? 소리쳤습니다.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8천만 원? 그까짓 돈 때문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말해도 안 줬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내가 되물었어요. 작년에 사업자금 달라고 했을 때 준호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돈으로 해. 아껴 써. 함부로 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맨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 착하게 살라. 아껴 써라. 제 인생 제가 사는데 왜 아버지가 간섭해요? 그렇게 살아봤자 뭐 남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기만 한데.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쏟아냈습니다. 묵혀뒀던 말들을.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맨날 검소하게 살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전 평생 움츠리고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전 못했어요.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그런 건데. 내가 허황된 데에 돈 쓰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게 날 죽일 이유가 되니?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다. 계속 되뇌었습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날 탓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나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외쳤어요.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필사적으로.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을 버렸어요. 아니, 아들이 날 먼저 버렸습니다. 3년 전에 나리를 만났을 때, 돈을 선택했을 때, 이제 끝이에요. 준호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은 끝입니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혼자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나를 탓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다고, 내가 돈을 안 줬다고. 그게 더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보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보다, 원망하는 눈빛이 더 아팠어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어쩌면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날 탓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요. 영원히. 걸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길을 그냥 걷고 싶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준호가 떠올랐어요. 자꾸만. 6살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저 학교 가요. 신난다. 그렇게 웃던 준호. 내 손을 꼭 잡고 뛰어가던 준호. 12살 준호. 처음으로 상 받았을 때. 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준호. 상장을 내밀며 환하게 웃던 준호. 20살 준호. 대학 합격했을 때. 아버지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고개 숙이던 준호. 눈물 글썽이던 준호.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웃음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 준호는 돈만 보는 사람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내 잘못일까요?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엄하게 했을까요? 너무 검소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게 죄인가요? 자식이 허황되게 살지 말라고 한 게 죄인가요? 아껴 쓰라고 한 게 죄인가요? 그게 날 죽일 이유가 되는가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압니다. 준호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피고인 박나리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예비, 방화, 보험 사기, 그리고 전 남편 3명에 대한 살인 혐의.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나리는 64살에 나와요. 나는 아마 그때쯤 죽어 있을 겁니다. 나리는 표정이 없었어요.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피고인 이준호.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방화 예비, 살인 예비 방조, 존속 살해 미수,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준호는 58살에 나와요. 나는 87살. 아마 못 볼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준호가 끌려갔습니다.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 법정을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쌍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돈 때문에 저런 짓을.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판결 후 나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이 있던 자리로 검게 탄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벽도 지붕도 다 무너졌습니다. 43년을 살았던 집, 준호를 키웠던 집, 다 타버렸어요.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아이러니했어요. 준호가 노렸던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짓는다니. 잿더미 사이를 걸었어요.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와드득, 내려다봤어요. 액자였습니다.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은 남아 있었어요. 6살 준호.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손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날 죽이려 했구나. 이 웃음이 거짓이었구나. 아니요. 그때는 진짜였을 거예요. 6살 때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걸까요?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추억도 아들도
모두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할아버지. 돌아봤어요. 수민이었습니다. 12살 수민이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나 때문에 운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엄마가 드리래요. 수민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만 원. 수민이네도 넉넉하지 않은 걸 아는데 이렇게까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할아버지. 수민이가 또 말했어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엄마가 괜찮대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되니까. 12살 아이가,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 아들은 날 죽이려 했는데 남의 집 아이가 날 구하고 집까지 내준다고 하다니. 수민아. 아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으로 자라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꼭 보답할게. 수민이가 웃었어요. 맑고 순수한 미소.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건강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따뜻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수민이네 집에서 2달 있다가 나왔습니다. 더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불탄 집은 재건축됐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요.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와요. 작은 방이지만 따뜻합니다. 혼자지만 평화로워요. 벽에 걸린 액자가 있습니다. 수민이와 찍은 사진. 지난달에 찍었어요. 수민이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73번째 생일. 그 옆엔 준호 사진은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전부. 앨범도 액자도 추억도 모두. 가끔 준호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마 안 할 거예요. 준호는 끝까지 날 탓했으니까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게 더 슬픕니다. 반성도 없이 15년을 보낼 준호가.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안 나요. 다 말랐습니다. 그 우물은 이젠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어제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느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아버지와 아들, 손잡고 웃으며 걷는. 부러웠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준호 손잡고 공원 걸었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네 밀어주고. 이젠 아니에요. 다시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었습니다. 뛰어왔어요. 손에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하나 드세요. 수민이가 웃으며 건넸습니다. 받았어요.
딸기 맛, 준호가 좋아하던 맛, 같이 먹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수민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준호는 날 죽이려 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수민이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거냐고.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도. 다만 하나는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준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15년 뒤 출소해도 나를 찾아와도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준호는 이미 내 안에서 죽었으니까요. 불이 난 그날 밤 창문에 못을 박았을 때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아들은 6살 때 죽었어요. 환하게 웃던 그 아이, 아버지를 믿던 그 아이, 내 손을 꼭 잡던 그 아이, 그 아이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준호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요. 잿더미 위에서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해준 12살 아이가 있으니까요. 나를 웃게 해주는 이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해가 뜨니까요. 매일 아침 변함없이 준호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아버지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사람이라서 완벽하지 못해서. 하지만 잊지는 않을게. 내가 6살 때 내 손을 잡고 웃던 그 순간을.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던 순간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그게 내가 기억하고 싶은 전부야. 72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 생을 다 바쳤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날 불태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거짓말입니다. 피도 식으면 물만도 못해요. 돈 앞에선 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도, 은혜도, 43년도, 전부 8천만 원만도 못했어요. 그날 밤에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은 아직도 타고 있어요. 배신의 불, 후회의 불, 그리움의 불. 하지만 살아요. 그 불을 안고도 타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왜냐하면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있으니까요. 12살 수민이처럼 피보다 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말합니다. 혈육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가족은 옆에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어떤 불은 모든 걸 태워요. 집도 가족도 믿음도.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아직 살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늙은이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당신도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해는 또 떠요.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